아나운서 유지원이었습니다. KBS 주말 시사의 중심, 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들로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고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서 자신을 먼저 탄핵하라, 이런 강한 발언을 쏟아냈죠. 또 내각 인선 갈등으로 두문물출했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과 극적으로 만남을 가졌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참 놀라운 소식이었죠. 한 주를 달궜던 이 소식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정관영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죠. 이지은 캐스터. 네, 날이 너무 좋다 보니 지난주보다 이번 주말에 이동량이 더 많습니다. 특히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향하는 노선들이 답답한데요. 먼저 경부선은 부산 쪽으로 총 45km 구간 막히는데 그중 충청권인 망향 휴게소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한 번에 23km 구간 밀리고요. 이후로 옥산과 청주 분기점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중부선은 남이 쪽으로 이동이 어렵습니다. 하남 분기점과 중부 3터널 부근에서 밀렸다가 충청권 진입해서는 서청주부터 남이 분기점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쪽보다 외곽 쪽으로 길게 어려운데요. 팔곡 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가장 긴 정체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나타납니다. 서해대교를 지나서 충청권으로 진입하시더라도 당진 부근에서 7km 구간 밀리고요. 이외에도 수도권 제일순환선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성남부터 상일까지 20여 킬로미터 구간 가까이 정체입니다. 강원 지역으로 향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영동선은 강릉 쪽으로 30여 킬로미터 구간 막히는데요. 경기권에서는 월곶과 군포 부근에서 짧게 주춤했다가 신갈 분기점부터 양지터널까지 가장 답답하고요. 이후로 강원권에서는 원주 부근에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끝으로 서울 양양선은 양양 쪽으로 덕소 3패부터 서종 지나기가 가장 힘겨운데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55분 정도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이지은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꿰뚫는 주말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각 당이 지금 공천 작업에 한참이죠. 자, 지난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번 주는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김승원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승원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공천 작업이 늦죠? 네, 저희는 사실은 이제 전략 공천 위주가 아니라 면밀한 심사에 의한 경선 위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서 좀 더 후보를 고르는데 신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이달 말 안에 전부 다 공천을 끝낼 예정이라고 하던데 민주당의 목표는 언제쯤 그럼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네, 저희도 4월 20일 이전에 경선할 후보자와 경선 방법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4월 30일까지는 후보자가 확정이 되어서 바로 국민들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천 완료 목표 시점은 사실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우선 먼저 이번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성격의 선거라고 의미 규정하시나요? 예, 저희가 3월 9일 대선에서 아쉽게 국민의 선택을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지방정부에서만큼은 꼭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자치분권이라든가 또 지방의 주민들이 본인들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분권의 시대를 꼭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꼭 국민들의 선택을 바꿔야겠다는 그런 절박함과
그런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에 석패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딱 한 20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니에요? 전반적인 지형이?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요즘 그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가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원래 국민을 통합하겠다고 하고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추경을 신속하게 하겠다고 한 국민에 대한 약속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냉정한 평가가 엄격한 평가가 지금 있게 됐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저희도 쇄신을 하지 않고서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과 쇄신으로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바로 엄격한 기준과 쇄신. 공천의 기준은 뭡니까? 예. 첫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국민들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들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면 저희가 그 이해관계의 여부를 똑똑히 엄격하게 살펴서 본인의 권력을 갖고 혹은 본인의 부동산을 갖고 혹은 본인이 가진 특수한 정보를 가지고 사익 추구를 한 것이 없었는지 더욱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작정이고요. 도덕성.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음주라든가 성비위 또 직장 내 갑질이라든가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등등 우선 깨끗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점을 굉장히 면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덕성이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 능력인데요. 그 지방의 이슈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또 그 이슈에 대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해법을 말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AI를 통한 빅데이터 그 지방에서 어떤 이슈들이 주민들께 가장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 AI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에 대한 그 후보자들의 생각이라든가 해법을 면밀하게 송곳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도덕성과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천 그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선에 들어갔다 그러면 경선의 방법은 어떻게 되죠? 경선의 방법은 저희는 2인 또는 3인 경선이 원칙이고요. 다만 이제 특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 지역으로 선택을 해서 경선뿐만 아니라 단수 공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그런 전략 지역 공천도 30% 즉 3곳 정도에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 그 공관위와 함께 전략공천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전략공천위원회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가 같이 협업하면서 가장 국민들께 선택받을 수 있고 경쟁성 있는 후보들을 고르는데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모든 예비 후보자 등록은 끝났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그 등록이 된 사람들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면접 같은 걸 하게 됩니까? 면접은 지금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요. 17군데 광역 지자체 중에 저희가 4곳을 빼놓고 13군데를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단수로 공천된 예도 있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는 대구입니다. 좀 험지라서 미안하긴 한데 대구에서 청년 공천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대전 충남 지역에서도 청년들을 그 예비 후보로 경선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청년들의 어떤 혁신 또 새로운 바람에 좀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이미 단수 공천으로 청년이 확정이 됐네요. 서재현이라는 후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연령대가 제 기억으로는 40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청년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 처음부터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청년과 여성에 대한 공천 비율을 30% 하겠다 이랬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서 말하는 공천 비율이라는 게 경선에 임할 후보자로서의 비율이 30%란 얘기예요? 아니면 최종 확정된 공천자가 30%란 얘기예요?
지금 그 경선에 임하는 예. 경선을 시켜주는 비율을 30%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면 경선에 참여해서 다 떨어지면 사실 30%는 그냥 말만 30% 아닙니까? 예,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청년과 여성들에 대해서 계속 사전에 그런 인재들을 발굴해서 예. 이런 정치적인 그런 능력을 키우는 일을 함께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있었고요. 예. 하지만 이제 광역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거의 한 분도 없었는데 예. 지금 청년에 대해서 벌써 2명, 3명 이상의 후보자들이 나왔다는 것이 예. 그래도 진일보한 결과라고 예. 그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뭐 하긴 또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모든 그 공천을 전략 공천하지 않는 한 최종 공천자 30%를 맞춘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긴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음. 사실 우리 정치 환경이 아직 청년과 여성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거나 아니면 예. 준비가 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 당도 이제부터라도 청년과 여성에 대한 그런 공천, 특히 이제 기초자치단체라든가 그렇죠.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그 당명으로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전반적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뭐 후보자 등록을 받고 면접을 하고 그래서 경선하게 되면 2인 내지 3인으로 이제 경선을 다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루어지는 경선 룰은 뭐 여론조사 몇 프로 몇 프로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는 우선 뭐 여러 후보들 간에 뭐 요구가 있지만은 예. 원칙적으로는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인 국민 참여 경선으로 예. 이미 저희가 후보자들께 사전에 다 고지를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거의 진행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 결선 투표제 얘기가 나오던데 후보자가 많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되나요? 지금 경기도는 인구가 500만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인데요. 저희 그 공고에 의하면 500만 명 이상은 3인이 이제 경선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서 3인 경선 후에 결선 투표를 할 것인가는 저희 공관위가 결정하고 비대위에서 추인을 얻어야 될 텐데, 이제 저희 경기도가 아직 경기도민의 큰 관심 또 이 이슈를 갖다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 결선 투표라든가 또 어떤 방법이라도 한번 찾아서 도민들께 그 이슈를 만들어드리고 환기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안 나오면 결선 투표 1, 2등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금 경기도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18일 날 이제 면접이 이루어집니다. 그 면접이 이루어지고 나서 공관위원이 저희가 17명인데요. 17명이 그 당선 가능성이라든가 또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가 또 업무 능력이라든가 이런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 채점의 결과에 따라서 3인 경선 여부, 그다음에 결선 투표 여부가 결정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지사는 이제 결선 투표 이런 게 쟁점인데 서울시장 후보를 지금 전략 지역으로 일단 결정한 거죠. 전략 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을 전략 지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 공관위가 아니라 그 전략공천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이현욱 의원께서 위원장이시고 거기 위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30%까지인 3곳까지 전략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전략위에서 서울을 그 전략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후보자들을 모을 수가 있고요. 또 그 후보자들 중에서 또 경선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전략위 결정에 따라서는 단수를 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더 열어놓고 더 의논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가능성을 더 열어놓자고 하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맞서기에는 기존에 등록한 후보들로는 부족하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 이유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서울이 워낙 대한민국의 또 수도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에게 좀 새로운 바람, 혁신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그렇게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그 전략적으로 선정한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송영길 전 대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거 아닌가요? 송영길 대표님도 아마 경선을 원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어느 후보가 오든 그 경선이 또 서울에 민주당의 바람, 민주당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폭넓게 다시 한번 결정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들이 6분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 외에 다른 분들 이름이 거론됩니다. 우선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공관위는 전략적 선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저희 권한은 없고요. 전략위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이라든가 그 비대위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인데요. 그래서 공관위 대변인으로서는 좀 답변 드릴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공관위 대변인 신분이 아니라 그냥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요새 떠도는 얘기 좀 해주세요. 이낙연 전 대표 뭐 나오신답니까? 그런 얘기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아직은요. 뭐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한테 가서 읍소하면 될 거다 얘기까지 나오던데 그건 또 뭐예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래요? 네네네. 뭐 제가 다 언론에서 본 것만 얘기하지 전혀 없는 얘기를 물어보겠습니까? 예. 또 뭐 박용만 회장 얘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공관위 대변인이라 그 부분은 사실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 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극히 일부긴 하지만 뭐 여론 조작 의혹이 있다. 뭐 그러면서 일부 예비 후보들이 예비 경선 거부하고 이런 일들이 지역 곳곳에서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6개월 이상 통신 요금을 낸 그 지역이 확실한지를 계속 추가로 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발견된다면 그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경선 결과를 취소할 수도 있고요. 제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이제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기 거주하면서 통신요금을 낸 사람들만 여론조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막 마구잡이로 주소지 이전시켜가지고 포함되고 이런 거 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후속 작업을 면밀하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 벌어진다면 상응하는 징계라든가 제재를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지금 이제 뭐 물론 다른 상대당 얘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 강원도의 경우 또 울산의 경우 컷오프를 당한 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건 없죠? 아직은 없고요. 아직은 없고 저희가 국민의힘보다는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의 그런 그 의중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누구 의중대로 되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후보자들이 바뀌거나 또 선택이 되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도대체 원칙이 무엇인지 그런 면에 대한 의구심은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그 2심 논란이 있던데 그런 거 없어요? 저희 공관위가 17분인데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거의 과반이고요. 그리고 사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자유롭고 또 더 강한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라고 예. 저는 이렇게 회의를 4번 했는데 예.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외부에 그런 한두 사람의 의중이 개입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사실 대구 경북 빼고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볼 때 뭐 기초단체장도 사실 비슷하긴 합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번에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광역 기준으로 볼 때. 저희가 대선보다는 당연히 더 많은 지역에서 이겼으면 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계속 떠받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그래도 과반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네네. 지금 지난주에 국민의힘 공관위 대변인이 인터뷰를 했는데 호남 빼고 싹쓸이 할 목표를 세우고 있던데요. 국민의힘 쪽은. 네네. 그러게요. 예, 저희도 앞으로 목표는 높게 잡을 수는 있겠는데, 저희는 그냥 과반 이상이라도 꼭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17개 광역 중에서 8개, 9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거로군요. 네, 정말 최고로 관심을 모아서 제일 집중해야 할 지역이라면 어딜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서울과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고요. 또 중원의 표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 지역에서 곧 두 곳이라도 다시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네. 결국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여기가 가장 승부처가 되겠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대변인 맡고 있죠.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 자, 잠깐 그 기상청과 교통정보센터 연결해서 날씨 그리고 교통 상황 전해드립니다. 최영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그만큼 건조하면 더 심해지겠고요. 오늘도 맑은 가운데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활동에 좋은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오늘 오전에 발효된 곳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중부 내륙과 전남 동부 경상권인데요. 이들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나 더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 강릉이 19도까지 예보돼 있고요. 현재 서울 기온이 17.7도, 앞으로 2도가량은 더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세종시가 20도, 광주 대구 21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고요. 내일 아침은 또다시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대관령이 0도, 영월이나 천안, 남원 2도, 서울 7도 등으로 아침에 좀 추워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0도 안팎까지 떨어진 지역들은 내일도 오늘처럼 서리 소식이 들리겠습니다. 큰 일교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계속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내일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해 이번 주말 휴일은 낮 동안엔 가볍게 옷차림하셔도 좋겠습니다. 큰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이 이어지는 데다가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좋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제주권은 나쁨 예보고요. 나머지 권역 좋음에서 보통 상황이지만 일부 서쪽은 지금처럼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좋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 습도는 32%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리해드립니다. 네, 확실히 지난달보다 이동량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는 일찍부터 봄나들이를 떠나는 차들이 많은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의 정체도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동탄에서 남사 쪽으로 많이 어렵고요. 충청 지역으로 내려가서는 더 긴 정체를 만나게 됩니다. 망양 휴게소에서 옥산까지 37km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집니다. 또 청주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영남 지역이죠. 도동 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북대구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화천 8터널 부근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화천 6터널부터 여파를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가기 전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정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이고요. 월계 1교에서 수락 지하차도 쪽의 정체가 사고 때문이니까 조심 운전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주간 뉴스 브리핑 오늘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와 함께하죠.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상황부터 정리해 주세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7,91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줄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913명을 기록했습니다. 4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데요. 지난달 8일부터 계속 네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지난달 31일에 가장 많은 1,315명을 기록했거든요. 예. 이후에는 계속 줄어들면서 1,000명대 아래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14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도 시작이 됐는데요. 60세 이상 인구 대비 접종률은 2.4%를 기록했습니다. 4차 접종은 3차 접종이 120일 지난 시점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화이자나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으로 접종할 수도 있고요. 희망할 경우에는 노바백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오는 25일에 4차 접종을 하기로 했는데요. 접종을 독려한다는 의미라고 청와대는 설명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가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을지는 당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영업시간 제한, 모임 인원 제한 이런 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되죠? 네, 맞습니다. 18일부터 해제가 되는데요. 2020년 3월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도입된 지 2년 1개월 만입니다. 우선 10명이었던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이 사라지고 밤 12시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규제도 전면 해제됩니다. 예. 그리고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이 됐던 집회나 행사 인원 제한도 사라지고요. 수용 가능 인원의 70%만 허용이 됐던 그 종교시설도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예.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거리두기 해제를 설명을 하면서 오미크론의 기세가 3월 셋째 주를 정점으로 크게 약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과감하게 해제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영화관이나 실내 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을 먹는 건 25일부터 해제될 방침인데요. 예.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천천히 시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마스크 착용 방침이었는데 일단 마스크는 실내든 실외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 총리는 마스크는 여전히 감염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당장은 물론 아닙니다만 5월경부터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다면서요? 네. 그럼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네, 일단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당초 1급이었는데요. 그 에볼라 바이러스와 패스트, 메르스와 같은 등급이었는데 앞으로는 결핵이나 수두, 홍역과 같은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예. 2급으로 되면 달라지는 건 신고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1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즉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2급은 24시간 내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매일 전국의 신규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현재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법적 격리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정부는 이걸 곧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번 달 25일부터 5월 22일까지 일종의 그 과도기 성격의 이행 단계를 갖고 기존 방침을 유지를 하면서 지켜보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예. 만약에 안착이 돼서 5월 하순에 예정대로 2급 감염병으로 조치가 이뤄지면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격리를 이탈했다고 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그 계절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자율적으로 치료를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예. 또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 치료비도 줄어드는데요. 또 현행 10만 원의 생활지원비도 지원이 중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곧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지켜보면서 그 새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는지 또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예. 코로나 위험성이 높아지면 다시 감염병 등급을 상향 조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으로 가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네, 윤당선인이 총 3번에 걸쳐서 장관 인선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중에 2차 발표에서 검사장급인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예. 한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윤석열 라인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윤당선인의 최측근 인사입니다. 윤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을 할 때 최연소 검사장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고요. 또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는 윤당선인과 함께 일한 적도 있습니다. 예. 또 파격 인사로도 꼽히는 이유는요.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거든요.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20기입니다. 그러니까 7기수나 낮은 건데요. 그렇죠. 물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상하 관계는 아니긴 한데 일단 권한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 즉 지휘체계 위에 있기 때문에 기수 역전을 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윤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발표를 하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다. 절대 파격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다양한 국제 업무 경험도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법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데 적임자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습니다. 예. 네, 한 후보자가 지명이 된 후에 바로 현장에서 간략하게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한 후보자는 박범계 추미애 장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해악이 컸는지 실감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장관 취임을 하면 수사지휘권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또 지금 법조계의 가장 큰 이슈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한다면서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 이후에 연일 공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표현을 전해드리면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후보자를 윤석열 황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공안 통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요. 또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협치를 포기하는 길하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당의 주장은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을 하면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는 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는데요. 깜깜이 측근 정실 인사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 인사는 실패작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검수완박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도 한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검사장의 지명은 권력기관 개혁이 얼마나 시급한지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민주당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사 발표로 더욱 확실해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자 얘기가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긴 한데 어쨌든 아까 표현한 대로 3차례에 걸쳐서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이 마무리됐죠. 네. 앞으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현행,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부처 체계를 한동안 그대로 쓰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부처 장관은 총 18명입니다. 윤당선인은 지난 10일과 13일 그리고 14일 이렇게 총 3차례에 발표를 해서 18명의 부처 장관을 모두 임명을 했는데요. 윤당선인과 가깝거나 아니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다수 지명됐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장관 후보자들을 전해드리면 대표적인 사람이 앞서 말씀드린 한 후보자가 되겠고요. 검찰 내 측근이었죠. 그리고 선대위나 선대본부, 당선 후에 인수위원회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대표적인데요. 예. 추경호 후보자는 인수위 기조분과 간사를 맡았고 권영세 후보자는 인수위 부위원장, 또 원희룡 후보자는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맞아요. 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국방부 이종섭, 여성가족부 김현숙, 문화체육관광부 박보균 장관 후보자 모두 대선 경선 캠프나 인수위에서 일했던 인사들입니다. 네. 네, 학교와 지역으로 보면 서울대와 영남권이 많았고요. 서울대 출신인 장관 18명 중에 9명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 지역은 영남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서울 5명, 충청 4명, 이어서 호남과 제주가 각각 1명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59.9세인데요. 최연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로 49세입니다. 그래서 40대 장관은 없었고요. 여성은 3명으로 이 여성 비율이 16.7%입니다. 예. 근데 이 장관 후보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의 갈등이 표출됐잖아요. 네, 그 시작은 지난 11일이었는데요. 윤당선인이 지난 10일에 그 1차 장관 인선 8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을 하거나 혹은 가까운 인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1일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내각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의원은 기조분과 그 인수위원을 맡고 있었고 윤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때 창구 역할을 했던 안 위원장의 측근 인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안 위원장이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들하고 만나서 내각 인선에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설명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2차 인선이 발표된 13일 그날에도 8명을 또 발표했는데 이때도 역시 안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나 가까운 인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마지막으로 2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안 위원장은 13일에 업무보고차 윤당선인과 함께하기로 했던 저녁 약속에 불참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에 인수위를 결근했습니다. 즉 이런 과정은 안 위원장의 의견이 장관 인선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여기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네, 뭐 하루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갈등을 봉합했죠? 네,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그제 즉 14일 저녁에 윤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다시 갈등이 봉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안 위원장이 다시 출근을 했는데요. 윤당선인이 주재하는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여를 한 겁니다. 예. 이 회의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칭찬하면서 관계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 윤당선인은 각 분과에서 국정과제 선별 업무로 애쓰는데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제 마음에도 흡족하다. 안 위원장을 비롯해서 인수위원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러면서 안 위원장을 추켜 세웠고요. 예. 안 위원장도 당선인께서 직접 간사단 회의에 참석을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앙금은 남아있는데요. 안 위원장이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앙금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회동은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정부의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 훼손됐다는 말은 맞지 않는 좋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갈등이 봉합이 되면서 지연됐던 합당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윤당선인이 합당의 속도를 내라고 하면서 자신의 총괄부조역인 이철규 의원을 국회에 보내서 합당 논의를 맡겼습니다. 이 의원은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합당 절차가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안 위원장에게도 상황을 설명을 했고 또 큰 이견 없이 마무리가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안 위원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황인데 내일이 인수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합당 관련된 입장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의 최대 쟁점은 검찰 수사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인데 민주당은 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지난 12일 그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의총안 건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검수완박, 또 하나는 언론개혁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검언개혁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어떻게 할지를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 겁니다. 예. 먼저 검수완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처리하겠다는 건데 그 기존에 예고한 대로 속도전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추진하는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 개정을 말하는데 다만 이거는 시기를 못 박진 않았습니다. 법안을 처리하자고는 뜻을 모았지만 검찰개혁만큼 속도를 내서 처리하겠다는 건 아닌 겁니다. 예. 네, 민주당 의석이 지금 172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반을 훌쩍 넘기 때문에 원하는 법안은 이탈표만 없으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검수완박의 구체적인 처리 법안 이름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 어제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현재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대상은 6대 범죄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만 수사권이 있는데 맞아요. 이 범죄들도 앞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는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의원총회에서도 찬성 의견만 있었던 건 아닌데요. 신중론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대 논거 중에 하나는 경찰 비대화거든요. 그렇죠.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건 좋지만 그렇다면 경찰이 다 수사권을 갖게 되고 경찰 비대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 경찰 수사 능력을 온전히 믿을 수 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선 한국형 FBI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이 언급이 됐는데 또 경찰에 대한 견시나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지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민주당의 계획은 이번 달 안에 본회의까지 다 통과를 시킨 다음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가 5월 3일이거든요. 예. 이때 공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막겠다 이거죠? 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실적으로 법안 통과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최대한 늦추는 동시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다는 걸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검수완박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지키기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수완박 강행 처리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실세들의 부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은 졌지만 이래봬도 172석이 있으니까 힘 자랑해볼게라는 근육 자랑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또 검수완박 추진으로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박살날 것이다. 지민완박, 그러니까 지방선거 민주당 완전 박살,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법안 처리 속도전은 정의당과 박병석 국회의장 손에 달렸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부담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려면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예. 의석수를 계산을 해보면 180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72석이니까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지금 정의당은 좀 복잡한 입장입니다. 일단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데 여영국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또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국민의힘과 연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철회를 요구하면서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누군가가 야반도주를 한다고 대낮 활극할 일이냐, 활극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야반도주 대상을 탓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야반도주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대낮 활극은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우회적으로 비유한 겁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4월 마지막 주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도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박 의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지 아니면 이 사회권을 민주당 소속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기고 떠날지가 이 법안 통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무튼 4월 국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주간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국민일보 김윤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용이 시사본부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옥상 달빛에 괜찮습니다.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